두 번째 진입을 하겠습니다. 거기 교재 2장 보면 사회복지 실천의 발달이 있는데, 자, 여기 실천의 발달에서 몇 개가 좀 우리가 좀 가져갈 영역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발달을 보면은 5개의 단계를 먼저 우리가 페이지를 여러 번 넘어가면, 왜냐하면 공부를 할 적에 한 덩어리는 한 페이지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분들 공부를 시킬 적에도 노트 정리할 때 한 테마는 한 페이지를 넘어가면 넘어가는 순간 잊어버려. 근데 한 페이지를 덩어리로 만들면 멀리 떨어져서도 이렇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트 정리는 그래서 테마가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로 넘어가야지 거기다가 다른 것까지 섞어 놓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덩어리, 아무리 양이 많아도 어떻게 줄여서라도 한 페이지로, 아니면 한눈에 보게끔 양 페이지로,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제 전체를 보겠습니다. 태동기. 먼저 적고 하나하나 살피우겠습니다. 다음에 전문직 분화기. 그리고 전문직 분화기, 전문직 확립기부터 해야 되겠군요. 전문직 확립기. 그리고 전문직 분화기. 전문직 분화기. 다음에 통합기. 다원화기. 또는 다양화기. 이렇게 5개의 시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태동기는 19세기 후반, 선생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자선조직협회, 자선조직협회나 시험에 이렇게 안 나오고, 자선조직협회나 인보관을 사회복지 실천의 태동이라고 합니다. 물론 정책론에서 한번 노트 정리할 때가 되겠습니다만은, 자선조직협회는 현대적 의의로 볼 적에 개별 사회사업의 기원이고 지역사회 조직사업의 기원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선조직협회. 또 그에 비해서 인보관운동은 집단사회사업의 기원이며 지역사회 조직사업의 하나인 지역사회복지관의 기원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처럼, 그래서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운동을 우리는 사회복지 실천의 태동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는 개별 사회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의 기원으로서 의미를 부여받고, 인보관운동은 집단사회사업 또는 지역사회복지관의 기원으로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천의 태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음에 전문직 확립기라고 하는 것은 1900년대부터 시작해서 1920년대 사이 약 20여 년간을 전문직 확립기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적은 다음에 교재를 보면서 선생님들 노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전문직 확립의 중요한 것은 1915년 프렉스너의 신화 또는 프렉스너의 비판이지요. 사회복지가 전문직인가? 라는 화두를 끄집어내고 프렉스너는 아니다 라고 5개의 근거를 들었어요. 사회과학적 기초가 없지 않냐? 독자적 이론책이 없지 않냐? 또 전문직 자격증도 없지 않냐? 시험제도도 없지 않냐? 또 전문가로서 강령도 없지 않냐? 이런 등등 5개의 이유를 들어서 사회복지는 전문직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을 내려버려요. 그에 대해서 미국 사회복지계가 발칵 뒤집히죠. 그렇게 해서 1917년에 아까 우리가 했던 리치몬드의 사회진단이란 책이 나오면서 처음으로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이론 정립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론 정립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1920년을 전후해서, 그냥 이게 연자 등의 연자, 1920년을 전후해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 도입되면서 20년대부터는 이론 모형들이 등장하지요. 진단주의, 기능주의, 심리사회 모형, 문제, 무수히 많은 이론 모형들이 등장을 하고, 그러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전문직 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전국 대회도 열리고 전국 조직도 구성이 되고 이런 등등. 그리고 석사 과정도 등장하고 이면서 전문직으로서 위상을 갖추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1900년대부터 1920년대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1915년 이후 1925년 약 10년 사이에 우리가 지금 몸을 담고 있는 전문직으로서 사회복지라는 그 틀이 딱 만들어지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할 때 신나 불을 지른 것은 프렉스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직 분화기는 1920년대에서 1950년대를 전후해서 하는데 이때 1920년대, 1929년에 선생님들 아시는 것처럼 세계대 공황이 일어나잖아요. 세계대 공황이. 바로 이 세계대 공황이 일어나면서 각 지역마다 많은 그야말로 극단 빈곤으로 추락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1929년에 286만이었던 미국 실업이 1932년에는 3년도 되기 전에 1,500만이 돼요. 1,500만. 1,500만 원은 5인 가족으로 볼 때 7,500만이고 그들을 보고 살아가는 세탁소, 문방구, 슈퍼 이런 많은 가게들이 동시에 도산이 되기 때문에 인구 2억 5천에서 1억 5천이 오늘 내일을 하는 과정이었어요. 더 이상 자유방위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그 과정에 1933년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취임을 하지요. 그러면서 국가가 적극 개입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복지국가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런 과정, 전문직 분야, 그러면서 지역사회 단위의 이런 실천 현장들이 조직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1대1로 하기에는 너무나 클라이언트 숫자가 많은 거예요. 집단사회 사업이 보편화되는 거예요. 우리도 인보관 운동이 1920년대에 굉장히 활성화되거든요. 그 당시 일개 면 단위의 대학생이 몇 명이 있겠어요? 한 명? 아니면 몇 개 면에 한 명 정도가 있는 대학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그런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좀 더 높은 학교는 고등보통학교를 다니는 사람들 거의 없으니까 그들은 방학 때 무슨 무전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 귀향을 하죠. 그리고 자기 고향에 와서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사랑방에 근동에는 모든 청장년들이 모여서 도시에서 새로운 세상을 보고 온 그 사람의 민족의식도 고취하고 문맹퇴치도 하면서 그러면서 지역사회 문제를 집단활동이나 교육활동을 통해서 그들이 이끌어가는 그게 바로 인보관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그런 모습들이 교유도 청년의 소년부 이런 거에서 다 모둠 활동하지요. 그게 바로 전부 인보관 활동의 흐름이거든요. 자, 우리가 뭘 하지? 우리는 이번에 봉사활동에서 골목 치우기 하기요. 골목 치우기. 그래서 스스로가 문제를 찾아 리서치하는 거죠. 같이 살면서. 그렇죠? 같이 살면서. 또 같이 찾아내고. 같이 고쳐가는. 이런 과정이 바로 인보관 운동입니다. 바로 그런 과정에서 집단사회사업과 지역사회 조직사업이 확 꽃을 피우는 거죠. 그래서 개별 사회 사업만 있던 사회복지 실천계에 1920년대가 넘어서면서 1950년대 사이에 이렇게 지역사회 조직 사업도 집단 사회 사업도 등장을 합니다. 다음에 1950년대에서 1960년대, 70년대 상관없지. 이때는 통합기가 됩니다. 1950년대라고 하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클라이언트 그러면 단편적인 문제를 가진 어떤 단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이런 정도만 표현하는 클라이언트가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아주 복잡하게 다양한 문제를 가진 이런 클라이언트가 급증하는 거예요. 전문화란 이름으로 파편화된 기존의 방법으로서는 그렇게 복잡하게 다양한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0년대를 넘어서면서부터는 뭔가 누구를 대상으로, 개인을 대상으로 하든 가족을 대상으로 하든 집단을 대상으로 하든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든 뭔가 실천 현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리나 방법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파편화된 서비스를 통합하려는 연구 모임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1950년대 펄먼의 문제 해결 모형이라든지 골드스타인의 단일화 모형이라든지 핑커스와 미나안의 4체계 모델이라든지 콤튼과 갤러리의 6체계 모델 이런 것 등이 통합적인 어떤 움직임의 과정에서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950년대, 60년대에는 파편화, 전문화라는 이름으로 파편화된 서비스의 통합 움직임이나 연구가 활성화되었던 때다. 그다음에 다원화기, 이건 1970년대 이후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원화기. 이제는 클라이언트의 다양화가 이루어지죠. 옛날에는 클라이언트 그러면 배고픈 사람, 아픈 사람, 뭐 핵심이 빈곤과 질병을 중심으로. 그리고 속으로 본다면 그야말로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 저임금 근로자, 뭐 이런 정도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동, 당연히 아동복지라는 단어가 떠오르기 때문에 아동 당연히 대상하냐? 집안 문제지 그게 무슨 사회복지의 대상이 되겠어요. 노인? 당연히 지가 자식 잘못 키워서 대접 못 받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집안 문제지. 근데 이것이 이제는 사회 구성원이라면 어느 몇몇 집안이 있는 것이 모든 집의 공통된 문제, 사회 문제잖아요. 동성애. 지금은 우리는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상당히 활성화될 것이고, 홍석천 씨 움직이는 거 보러 봐서는 상당히 인식의 전환은 굉장히 빨리 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미국은 이미 사회 문제가 되어서 공무원이 업무를 거부하고 막 이럴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교황이 나설 정도가 됐으니까. 우리도 실질적으로는 조용히 하나의 문제가 되어서 우리 점잖은 우리나라 민족성에 의해서 이거 저거 때나 저라고 놔두자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어떤 문제로 이슈화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슈라고 하는 것은 정책으로 나오겠지만 국민들의 관심사로 바뀐 것은 분명하거든요. 아직 이제 그 의제, 아젠다로 정부에서 그 안건으로 만들지는 않지만, 그리고 단점보다는, 병리적 측면보다는 오히려 장점이나 강점이나 자원에 보다 큰 초점을 두는 이런 그 변화가 70년대 이후에 등장을 합니다. 이제는 인간에 관련된 것은 모두, 그래서 환경도 복지의 대상 아닙니까? 환경도. 옛날에 군복지 누가 생각했겠어요? 군복지. 이제는 어떤 인간에 관련된 것은 모든 것을 다 복지의 대상으로 인식할 정도로 다원화가 이루어졌다. 이게 70년대입니다. 자, 기본 흐름은 선생님들이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이지 않지만 한번 페이지를 넘기시면서 이런 내용들 어떻게 진행인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회복지 실천의 태동기에서 19세기 말 이렇게 되어 있죠. 사회복지 실천의 태동은 1869년 영국 런던에서 시작되었던 자선조직협회 운동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그죠? 하여튼 줄지것도 아닌 것이고, 또 이런 쪽이 있는데, 그래서 시작은 1869년이지만 1884년 인보관 운동이 거기에 동참함으로써 이렇게 활성화됐는데, 그래서 그 밑에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 사실은 정책론을 먼저 했더라면 이제 전체 영국의 복지사를 한번 정리를 했을 거니까 선생님들이 보기가 좋았는데, 하여튼 이렇게 자선조직협회, 정책론에서는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이 분명히 나오지요. 나오지 않습니까? 자선조직협회가 나왔던, 인보관 운동이 나왔던 양자 비교 문제일 거니까, 양자 비교 문제일 거니까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자선조직협회,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배경 보시면서 몇 가지만 적어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적어드리겠습니다.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 자세한 것은 나중에 정책론 올 때 우리가 이제 다루겠습니다. 이것은 1869년에 런던에서 상류층에 의해서, 상류층이 주도하는 활동이었어요. 그에 비해서 인보관 운동은 1884년 토인비 홀로 보통 시작점을 잡는데, 역시 런던에서 중류층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했지요. 여기는 중구난방으로 퍼주기식으로 이끌어지던, 체계도 없이 퍼주기식으로 있던 자선 조직의 자선 활동, 그냥 자선 활동. 자선 활동의 과학화, 조직화를 도모했던 것이 자선조직협회였어요. 과학화란 말은 조사로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누가 듣고 누가 봐도 맞아, 그 도와줄 만한 사람 도와주네. 맞아, 저 사람에게 그게 필요하지. 그렇지, 저 정도는 도와줘야 도와줬다고 하지. 누구나 납득을 갈 수 있는 객관성, 보편성, 검증 가능성, 이런 것을 과학의 하나의 특징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구난방으로 퍼주기만 했던
자선 조직, 맞으면 이 자선 활동, 상류층의 사회 환원이지요. 사회 환원을 하더라도 보다 체계적이고 의미 있게 하겠다. 이렇게 했던 것이 자선 조직협회가 되겠어요. 그래서 자선 활동의 과학 활동에서 서비스 조정을 이끌어가는 거죠. 서비스 조정을. 그래서 인보관 운동은 자선 활동의 과학가 아니라 여기는 지역 사회의 개혁을 이끌어가는 거죠. 지역 사회 개혁. 그러면서 서비스 직접 제공이죠. 직접 제공에 초점을 둡니다. 여기는 클라이언트 개인별 접근인데 비해서 여기는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이끌어갑니다. 여기는 개인적 빈곤관에 입각한 도덕적 감화를 강조. 우리가 보면 도덕적 감화 참 따뜻하게 보이지만 잔인한 말입니다. 따라오면 빵 주지만 않으면 아예 제거해버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걸 바탕으로 하는 것이 뭐야? 사회 진화론이죠. 사회 진화론. 자기들은 우회 방문원도 먹고 살만하니까 자기들은 바뀐 세상에 적응해가면서 살려는 노력을 해야 되니까 너희들도 우리 식으로 따라와.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프랑키 풀주고 한 그릇 못 먹으니까 이렇게 좀 잔인한 얘기죠. 말이 감화. 이것은 주는 사람이 볼 때 감하고 받는 사람은 무서운 것이 될 수가 있지요. 그에 비해서 인보관 운동은 사회적 빈곤관의 입장에서 도덕적 감화라보다는 집단 활동이나 또는 교육을 통해서 레크레이션 활동이나 이런 집단 활동이나 교육을 통해서 이끌어가자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체제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그야말로 그 당시 지금이야 하지만 그 당시엔 급진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반정부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정부 성향. 그래서 지금이야 뭐 굳이 급진주의하지만 그 당시에는 큰 그 문제가 됐었죠. 자, 이 전부 19세기 후반에 이걸 바로 우리는 민간 부분의 개입이라고 하는 거죠. 민간 부분.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의 태동이라고 하는데 또 이제 빠져 있는 내용도 선생님들이 거기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다양한 자선단체가 등장했는데 이들의 활동이 문제결 및 완화에 도움이 되었으나 중복된 구제의 제공 혹은 필요 대상자의 소유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도 야기시켰다. 그래서 불규칙하게 난립한 자선단체의 무질서한 구호를 개선하고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해서 진행이 되었다. 뭐 이런 말들을 쓰고 있습니다. 뭐 지금 작은아버지 이름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 이름 그렇게 뭐 그냥 책이니까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그다음 133쪽에 보시면 다음에 인보관 운동 나와 있지요. 인보관 운동. 그래서 인보관 운동 그 옆에다 3할 적어 3할. 뭐 한번 적어드릴까요? 여기에 사전조직은 암기할 때 4대 구성요소. 자선조직협회의 4대 구성요소에는 역시 중산층 부인들로 이루어진 우회 방문원. 이들은 어떻게 활동해요? 최저생계비 산출 방식으로 한다면 실태생계비 방식, 직접 개별 방문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직접 방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실태생계비로 최저생계비를 계산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반드시 협회나 위원회에 등록을 하도록 합니다. 신청을 미리 해놓도록. 등록하는 사람은 명단에 없는 사람 못 주는 거니까. 그리고 기관 간 협력을 통해서 이 말은 뭐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받은 자가 또 받는 일은 없도록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 서비스를 조정해가는 중복 구제를 방지하는 그로 인해서 재원 낭비를 예방하고자 하는 그래서 돈을 내가 사유안으로 내가 번 돈을 일부 내놓더라도 의미 있는 사람에게 의미롭게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이게 암기하는 방법으로 4대 구성요소라고 했습니다만 여기는 3대 구성요소. 인보관 운동은 3대 구성요소에서 이것을 3할이라고 합니다. 3할.
이 중류층 지식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중류층 지식인들은 같이 살면서 뭐지 영어는 어쨌든 같이 살면서 레지던스 같이 살면 같이 살아가면서 같이 문제를 찾고 리서치 조사죠. 조사. 같이 살아가면서 그리고 그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집단 활동이나 교육을 통해서 주민 전체의 의식 개혁과 더불어 역량을 강화시켜서 리폼. 그렇기 때문에 집단 사회 사업의 기원인 인보관 운동은 집단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 개혁까지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보시면 집단 사회 사업의 목적은 집단 구성원의 변화, 집단의 목적이나 과업 완수, 그리고 지역 사회의 개혁. 여기까지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인보관 운동처럼. 그래서 3화를 이렇게 저희 4대 구성 요소, 3대 구성 요소에게 좀 균형을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보관 운동은 선생님들이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인 전문직 확립기. 전문직 확립기 34쪽에 보시면은 전문직 확립기가 나와 있지. 1915년에 거기 프렉스너의 신화가 나와 있습니다. 프렉스너의 신화. 사회복지는 전문직인가? 아니다. 해서 지금 제가 출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프렉스너의 비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자, 거기를 지금 한번 겨냥하고 있는 거지. 왜 사회복지는 전문직이 아닌가? 사회과학적 기초가 없다. 독자적 지식체계가 없다. 전문직 자격제도가 없다. 전문직 조직도 없다. 전문가로서 강령도 없다. 그게 무슨 전문직이냐? 사회복지는 전문직 아니다. 이 5개의 프렉스너가 전문직이 아니라고 근거로 제시했던 그 5대 비판, 거기를 지금 한번 겨냥을 합니다. 이 비판 이후에 미국 사회복지가 발칵 뒤지면서 전문직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데, 거기 2번에 보시면 전문직 정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사회복지 지식과 기술의 정교화, 사회복지 교육의 강화, 또는 자격 조건의 엄격화, 전문직 조직의 설립, 이런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어느 정도 이제는 숫자가 방만할 정도로 많아졌잖아요. 선생님 보실 적에 사회복지사 숫자가 너무 옛날에 뭐죠? 맞아, 나도 사회복지사였었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제는 아마 후배들은 좀 더 똘방지고 하면서 좀 싸납게 자격 기준을 좀 강화시키자. 맞아, 보육교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보육교사가 어린이집 이 문제로 인해서 하면서 좀 자격을 좀 강화시키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회복지사에도 분명히 변화, 지금 설만무성합니다만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겁니다. 좀 엄격하게. 그래서 그냥 그런 과정에서 2급까지도 시험을 보겠다 이런 소문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너 그런가 하면은 번호가 너무 많아서 그냥 뒤에 떴습니다. 그런가 하면 프렉스너 비판 이후에 전문 교육기관도 등장해서 석사과정도 생겼고, 또 그러면 전문직 확립을 위한 노력으로 거기 4번에 1, 2, 3, 4, 5 나와 있지요. 전문가 협회도 만들어지고 전국 대회도 열리고 전국 조직도 열리고 맞아면 조직되고 이런 등등의. 그래서 거의 사진 2번을 너무 번호가 많아서 그냥 목차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분리시켜서 했을 뿐이에요. 어쨌든 프렉스너가 비판한 이후에 미국 사회복지계는 전문직으로 자리 잡기 위한 노력을 분주히 이렇게 이끌어서 1920년대 중반에는 전문직으로서 이런 위상을 확립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 좀 줄을 쳐놓을 것이 있습니다.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페이지로 넘어가시 아니라 거기 보시면 3번에 3번 거기 석사과정으로 1920년대에 들어서서는 석사과정으로 생겼다 나와 있고 석사과정. 그리고 또 그런가 하면은 거기 사회사업 전문화의 발단 이렇게 해놓고 아무것도 안 썼죠. 거기다가 1917년 리치몬드의 사회진단 4번에 1번 사회사업 전문화의 발단 옆에다가 1917년 아까 우리 선생님 적으신 거 있죠? 여기 리치몬드의 사회진단 여기에서 처음으로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이론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 이어서 1920년대를 전후해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 이론 기초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바로 이 발단에 들어갈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20년대를 넘어서면서는 이제는 전문직이 개별 사회사업만 있던 사회복지실천계에 집단 사회사업도 등장하고 지역사회 조직사업도 등장했다. 너무 깊이까지 갈 것도 없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는 이론 정립이 1917년에 시작된 것이 이제는 이론 모형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데 1920년대에 리치몬드를 시작점으로 해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을 가미한 첫 번째 모형으로 진단주의가 등장을 합니다. 진단주의가. 이 진단주의에 대한 비판 개념을 가지고 1930년대에는 기능주의가 등장을 합니다.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전문직 분화기에 전문직 분화기 나와 있죠. 그래서 전문직 분화기, 진단주의와 기능주의는 여기에 있다는 걸 놔주시고 나중에 노트 정리할 때 다시 한번 돌아올 겁니다. 그냥 여기에 진단주의와 기능주의에 대한 설명은 여기에 있다는 것만 가지고 가시면 뒤에 노트 정리할 때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 136페이지 한 페이지나 교재나 되다 보니까 한 페이지를 썼습니다만 어쨌든 1920년대에서 50년대 사이에 집단 사회사업도 지역사회 조직사업도 등장했다. 그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 보시면 집단사회사업에서 집단사회사업 기원은 인보관 운동에서 찾는다. 첫 줄 나와 있지요. 136쪽의 첫 줄 인보관 운동에서 찾는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많은 설명 쭉 2, 3, 4 이렇게 보시면서 30년대에는 4번의 둘째 줄 전국 사회복지대회에서 집단사회사업 부분이 생겼다. 뭐 그걸 암기하는 거죠. 어쨌든 1930년대에는 이제는 전문 영역의 한 자리를 꿰차게 되었다. 다 5번 체크하시고 최초로 그룹워크 집단사회사업을 사회사업 교육과정 하나로 가르친 사람은 그레이스 콜이라는 사람이 있다. 아주 출제는 되지 않았지만 뭐 하나 한번 걸쳐 놓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지역사회 조직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지역사회 조직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은 1920년대부터 분위기가 쭉 조정되어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체크하실 것은 거기 보시면 1920년대에서 50년대 지역사회 조직사업이 만들어진 초기에는 주로 어디에 초점을 두고 진행이 됐냐면 3번 사회계획 분야에 초점을 두고 진행이 되었다. 사회계획 분야에. 그리고 지역사회 조직사업이 전문직 체계를 갖추게 되는 것은 4번 내인위원회 보고라는 것. 거기 보면 지역사회 조직사업은 1930년대 말 39년에 내인위원회 보고에 의해 처음으로 전문직 체계를 정비하게 되었다. 나머지는 조금. 내인위원회, 지역사회 조직사업, 내인위원회, 지역사회 조직사업의 전문직 체계 정비. 뭐 그런 정도 보시면 됩니다. 좀 깊이 들어간. 일단 넘어가 보세요. 그렇게 해서 1920년대에서 50년대에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이 만들어졌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어? 복잡다기해지는 사회 변동 속에서 단편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보다 복잡하게 다양한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가 급증하게 된 거였어요. 2번 전통적인 방법은 지나친 분화와 전문화로 서비스를 파편화함으로써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4번 사회복지 실천 방법을 통합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이렇게 문장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2번, 4번으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통합적 움직임이 1950년대에만 등장한 것이 아니야. 그 전에도 통합해야 된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 움직임을 우리는 밀포드 효율이라고 합니다. 1929년에도 통합의 움직임은 있었다. 통합의 움직임이 주로 이루어진 것은 50년대 이후지만 1929년에도 통합의 움직임은 있었다. 밀포드 효율. 그러면서 2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행정이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과 함께 기본적인 실천 방법으로 인정되는 계기가 된 것이 밀포드 효율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통합방법론은 이제는 전문화란 이름으로 파편화된 서비스만을 가지고는 복잡하기 다양한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도울 수가 없다. 뭔가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통합적인 공통된 원리나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통합방법론인데 바로 2번 개념입니다. 통합적 방법은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할 때 어느 경우에나 적용할 수 있는 공통의 원리나 개념, 방법 등 공통된 기반이 존재한다고 본다 하는 것이 바로 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단편적인 이론을 쓰지 않고 3번 특정 이론에 기초하지 않고 다양한 이론이나 개념을 활용하여 문제에 접근한다. 4번 이전에 있는 이론처럼 개인적, 심리적 측면, 정신역동적 이론에 의해서 개인적, 심리적 측면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측면도 같이 고려한다. 그렇죠? 그래서 통합적 방법은 심리, 내적 영역을 강조하는 정신역동적 측면으로부터 상황 속의 인간을 이해하고자 하는 일반 체계 이론까지로 이렇게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연구의 초점이 5번 사회적, 환경적 측면까지도 같이 고려하게 되었다. 지금 선생님들은 실천 현장에서 당연히 개인적, 내면적, 심리적 측면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여건이라고 하는 상황도 환경도 다 분석하지 않습니까? 그런 움직임이 통합적 움직임이 시작되는 60년대, 50년대, 60년대에 일어난 그런 변화이다. 다음에 6번의 함정이 있습니다. 6번을 한번 이때 또박또박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통합론에서는 사회사업가의 과학적 지식과 기술에 맞추어서 클라이언트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면 전문가니까 전문가의 파악에 의해서 클라이언트를 분석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따라 사회복지 통합론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따라 생활사회 문제를 인간과 상황이라는 전체 관련성 속에서 복합적으로 접근한다. 지금 볼 적에는 그러겠네라고 하지만 막상 또 시험장에 나오면 또 달리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박또박 한번 읽었습니다. 언뜻 보면은 전문가니까 사회복지 사업 판단으로 클라이언트를 이렇게 분석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통합론에서는 클라이언트 요구에 따라 클라이언트의 생활사회 문제를 인간과 상황이라는 전체적 관점에서 복합적으로 접근한다. 다른 것을 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50년대, 60년대를 거쳐가면서 많은 통합적 접근론의 산출물이 등장을 하는데 대표적인 이론 아래 자 거기다 또 네모 쳐놓으시고 중요 표시하시고 1957년에 펄먼의 문제 해결 모형 또 체계 모형 60년대 특히 핑커스와 미나한의 4체계 모델 콤튼과 갤러이의 6체계 모델 또 그러면 골드스타인의 단일화 모델 또 저명인과 지터만의 생활 모델 그래서 셀럽에 뭐 권한 부여 또는 뭐 역량 강화 모델 이런 것 등이 모두 통합적 움직임 속에서 나온 산출물이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모델들은 다 뒤에서 따로따로 하나하나를 다 또 다루게 될 거니까 그때도 한 두세 번 또 이 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는 복지의 대상이나 범위가 다양하고 넓어지게 되었다 해서 다양화기 또는 확장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점의 다양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관점의 다양화 2번에 생태체계론적 관점에 입각한 새로운 방향, 어떤 생태체계론적 관점에다 체크를 해놓으시고 생태체계론적 관점 다음에 3번에 쭉 보시면서 다양한 문제와 욕구에 관심 다양한 문제와 욕구에 관심 다음에 4번에 보시면 클라이언트 처치와 상황에 맞는 역할 및 개입 전략의 다양성 역할 및 개입 전략의 다양성 다음에 병리보다는 개인의 관점에 초점 자 이런 변화가 70년대 이후에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요즘에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치유하려고 하는 것도 하지만 문제 치유보다 다른 장점 뭐 있어? 이렇게 아프면 웃음 치료로 웃음이라는 자극을 통해서 아픔을 상쇄시켜버리는 이런 움직임이 70년대 이후부터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실천 모델로 밑에서 둘째 줄 과제 중심 모델, 강점 관점 모델, 역량 강화 모델 같이 써도 됩니다. 체계 이론 등의 다양한 실천 모델들이 등장 발전했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뒤에 뭐 있지만은 다른 거 볼 것도 없고 그 정도.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한 덩어리 또 이 한 덩어리에서 한 3문제 정도를 우리가 다뤄봤는데 이쪽은 아마 이제 정책론에서 오히려 더 잘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같이 혼합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제는 나오는 문제가 윤리강령이죠. 윤리강령 하나 봐야 됩니다. 그래서 140쪽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